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그럼 책과의 산책 떠나볼까요? 마음껏 웃게 놔두세요. 디콘에게는 비밀의 화원 외에도 일하는 곳이 더 있었다. 황무지에 세워놓은 오두막 주변에 나지막한 돌담을 거칠게 쌓아올린 조그만 땅떼기가 있는데 디콘은 이른 아침과 황혼이 지는 늦은 시각, 그리고 콜린과 메리를 만나자는 날에는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일을 하곤 했다. 디콘은 엄마를 위해 감자랑 양배추랑 수무랑 당근이랑 야채를 심고 가꾸었다. 동물들을 옆에 두고 디콘은 그곳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흙을 파고 잡초를 솎아내는 동안 요코시의 황무지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검댕이나 대장 혹은 도와주러 나와서 일을 배우는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었다. 소어비 부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디콘의 텃밭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분명히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거구먼. 어떤 채소라도 디콘이 좋아서 쑥쑥 자라본 뒤 감자랑 양배추는 다른 사람이 기른 것보다 2배나 크고 맛도 훨씬 좋단께. 부인은 짬이 나면 바깥에 나가서 디콘과 얘기하는 걸 좋아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휴식 시간이 조금 생기는데 아직 기다란 황혼이 주변을 밝혀주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시간이면 부인은 나지막한 돌담에 걸터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부인은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텃밭에는 채소만 있는 게 아니었다. 디코는 종종 1페니짜리 꽃씨 봉지를 사와서 구스베리 덤불 사이는 물론이고 양배추 사이사이까지 환하고 향기 좋은 꽃이 피어나도록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목소초와 페랭이 꽃과 펜지를 심었다. 텃밭은 매년 새로 사 뿌린 씨앗에서 자라난 꽃들과 봄마다 뿌리가 되살아나 퍼져나간 꽃들이 무성했다. 게다가 황무지 특유의 여우풀이랑 이끼랑 바위냉이랑 개나리가 함께 어우러져 돌담의 돌은 어쩌다가 힐끗 보이는 정도였다. 이 나지막한 돌담은 요크셔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물 가운데 하나였다. 디코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 확실한 친구만 되어준다면 식물이 정말 잘 자라난단께요. 엄니, 이놈들도 동물들이랑 꼭 같은께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고요. 이놈들도 우리랑 똑같은 식으로 살고 싶어요라. 야들이 죽는다는 건 내가 나쁜 아이라서 정성껏 돌봐주지 못했다는 뜻이지라. 소어비 부인이 미셸 스웨이드 장원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 듣는 시간도 바로 이런 황혼역이었다. 처음에 부인은 콜린 도련님이 바깥마당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콜린과 메리는 디콘의 엄마를 비밀에 넣어도 좋다고 동의했다. 왠지 모르게 부인은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직 황혼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어느 날 저녁, 디코는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묻혀있던 열쇠랑 울쇠랑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회색가지들, 메리 아가씨가 절대로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비밀, 그러던 참에 디콘을 만나고 비밀을 알려준 과정, 콜린 도련님을 미심쩍어 하다가 결국에는 비밀의 화원에 데려오게 된 극적인 이야기, 벤 웨더스타프 노인이 담 너머에서 환한 얼굴로 쳐다보고 콜린 도련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힘을 낸 사건 등을 듣는 동안 소어비 부인의 착한 얼굴이 몇 번씩이나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했다. 소어비 부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시상해. 꼬마 아가씨가 장원에 온 거이 정말 다행이로구먼. 아가씨언티도 좋고 도련님언티도 좋고 자기 발로 서다니. 우리 모두가 도련님은 몸 안에 똑바른 뼈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신나간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디. 부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댔고 파란 눈동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부인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도련님이 그렇게 좋아지고 명랑해진 것에 대해 장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다냐? 인자는 정말 불평도 안 한다냐?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라. 매일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동그랗게 변하는디다. 살이 붙어서 예전처럼 날카롭게 보이지도 않고 밀가루처럼 허연 색도 사라지고 있은게요. 하지만 가끔 불평은 불어 터트려야 해요. 디콘이 대답하며 정말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그건 또 왜 그런다냐? 부인이 묻자 디콘이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단께요. 도련님이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 선생님 알면 당장 크레이븐 주인에게 편지를 알린 팀께요. 그란디 그 비밀은 나중에 콜린 도련님이 직접 알리고 싶은게요. 매일 다리에 마법을 거는 연습을 하다가 주인님이 돌아오시면 주인님 방으로 직접 걸어가서 다른 아이처럼 똑바로 펴진 몸을 보여줄 생각인게요. 그래서 도련님이랑 메리 아가씨는 가끔 아픈 척 신음소리도 내고 투덜대기도 하면서 의심을 털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구먼요. 수업이 부인은 디콘이 마지막 말을 마치기 전부터 재밌어서 웃다가 웃음소리를 줄이며 말했다. 내 장담하는 뒤 두 아이는 정말로 재밌을 거구먼. 지금 연극놀이를 제대로 하는 것인디. 아이들한테 연극놀이만큼 좋은 게 없음께. 그려 디콘, 두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싸게 말해보란께. 디콘은 잡초 뽑기를 중단하고 쭈그려 앉은 채로 엄마에게 설명했다. 두 눈에는 재미있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콜린 도련님을 휠체어에 옮겨 태워야 하는디 그럴 때마다 도련님의 시종 존이 조심이어서 옮기지 않는다며 갑자기 소리를 친단께요. 그런 다음에는 저택에서 안 보일 때까지 아주 무기력한 표정을 하고서 고개도 들지 않지라. 그러고 휠체어에 앉힐 때에도 심하게 투덜대면서 짜증을 내지라. 도련님과 메리 아가씨 모두 그것을 겁나 재밌어 한게. 도련님이 신음소리라도 내면서 투덜거리면 아가씨는 불쌍한 콜린 그렇게 많이 아프니 몸이 그렇게나 약한 거냐. 불쌍한 콜린 하고 말이요. 그란디 문제는 가끔 웃음이 터져버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지라. 그래서 화원의 우사에 들어간 다음에는 숨도 못 쉬게 웃어대지라.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가 들을까 두려워서 도련님 쿠션에 함께 얼굴을 파묻은 채 말여라. 수업이 부인이 계속 정신없이 웃어대며 물었다. 두 아이언티는 많이 웃을수록 좋을 거구먼. 아그들언티 건강하게 맘고 웃는 것이 그 어떤 약보다도 좋단께. 둘 다 살이 통통하게 오를 게 분명하구만. 벌써 통통이어요. 둘 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어떻게 하면 남들 모르게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한단께요. 콜린 도련님은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계속 지시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게 분명하다고 걱정하지라. 메리 아가씨가 자기 몫을 주겠다고 하지만 도련님은 아가씨가 굶으면 말라서 안 된다고 둘이서 똑같이 살이 쪄야 한다고 하시지라. 수업이 부인은 이런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파란 망토 차림의 상체를 앞뒤로 정신없이 흔들어대며 실컷 웃었다. 디콘도 함께 웃었다. 이윽고 부인이 간신히 숨을 가다듬고서 말했다. 아야, 엄니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란다. 도련님하고 아가씨를 돌 방법이 생각났은게. 아침에 네가 그리로 갈 적에 금방 짠 신선한 우유를 통에 담아서 가져가는 거요. 내가 껍질이 바삭한 빵이나 건포도도 만들어 줄 텐께. 너희가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로. 신선한 우유하고 막 구운 빵처럼 좋은 건 없구만. 그래서 화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로 쪼까 배고픔을 덜어내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될 텐께. 디콘이 감탄하며 말했다. 엄니는 정말 최고란께요. 언제나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내고 말이요. 어제는 특히 힘들었단께요. 속이 텅텅 비었는디 음식을 가져오라고 못한께 방법이 없더만요. 두 아그다 지금 쑥쑥 자라나는 디다가 건강이 돌아오는 중이라서 그런 것이여. 그런 아그들은 새끼 늑대맨키로 음식을 먹는 대로 살과 피로 가는 법인께. 수업이 부인은 뒷곤처럼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려. 어쨌든 두 아그가 정말 재밌게 지내는구먼. 너무나 편안하고 훌륭한 어머니인 수업이 부인의 말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두 아이가 연극놀이를 하면서 정말 좋아할 거라는 부인의 예측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콜린과 메리는
연극놀이야말로 가장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는 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일깨워준 사람은 간호사와 크레이븐 박사였다. 두 사람이 연극놀이의 주된 관객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루는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식욕이 정말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콜린 도련님, 예전에는 하나도 안 드시고 무엇이든 입맛에 안 맞다 하셨는데요. 지금은 입에 안 맞는 게 없어. 콜린은 대답을 하고 나서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아직은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갑자기 떠올리며 덧붙였다. 예전처럼 입맛이 없는 건 아니란 뜻이야. 신선한 공기 덕분에.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콜린을 살피면서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크레이븐 박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간호사가 나간 다음에 메리가 말했다. 간호사가 수상한 눈초리로 살펴보더라. 뭔가 분명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간호사한테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야. 아직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날 아침에 크레이븐 박사가 방에 들어왔는데 간호사와 똑같이 이상한 표정이었다. 의사는 콜린이 싫어하는 걸 무릅쓰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은근슬쩍 돌려서 물어보는 식이었다. 바깥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더구나. 어딜 가는 거니? 하지만 콜린은 무시하는 독특한 어투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모두에게 내가 가는 길 주변에서 어슬렁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어요. 잘 알잖아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한테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생각은 없어. 간호사 말이 내가 예전에 비해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하더구나. 박사의 질문에 콜린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아마 부자연스러운 식욕일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음식이 내 입에 잘 맞는 걸 보면 살도 빠르게 붓고 있고 혈색도 훨씬 좋아졌어. 아마 붓기가 있고 열이 나서 그럴 거예요. 콜린은 기분이 안 좋고 기운도 없는 척하면서 덧붙였다. 얼마 못 살 사람은 종종 다르잖아요. 크레이븐 박사가 머리를 흔들더니 콜린의 팔목을 잡고 소매를 거둔 다음 팔을 만졌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열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붙은 살은 건강한 살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얘야, 죽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콜린이 날카롭게 반대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다시 나빠지면 실망만 하실 거라고요. 바로 오늘 밤부터 나빠질 수도 있어요. 열이 미친 듯이 끓어오를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선생님 때문에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나한테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벌써 열이 올라요. 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지만 이러쿵저러쿵 쑥덕대고 이러쿵저러쿵 편지 쓰는 것도 싫단 말이에요. 크레이븐 박사가 황급히 콜린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래 알겠다. 내 허락 없인 아무 소식도 보내지 않으마. 지금 내가 너무 민감한 것 같구나. 지금까지 좋아진 걸 망쳐버리면 안 되잖니. 박사는 크레이븐 씨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으며 나중에 간호사에게도 환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빨라.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권해도 거부하던 걸 지금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직은 아주 쉽게 흥분하니까 환자를 자극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메리와 콜린은 절박한 위험을 느끼곤 마음을 졸이며 함께 토론하기 시작했다. 연극놀이의 필요성이 더욱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먼저 콜린이 후회하는 어투로 말했다. 한번 성질을 부려야 할까 봐. 이제는 그러기도 싫고 그럴 정도로 비참한 생각도 더는 들지 않지만 말이야. 지금은 목구멍으로 묵직한 것이 밀려들지도 않고 끔찍한 생각 대신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돼. 하지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결국 콜린은 음식을 덜 먹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배가 고팠고 소파 옆 식탁에는 집에서 만든 빵과 신선한 버터, 눈처럼 하얀 달걀, 딸기잼, 그리고 생크림 등 푸짐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멋진 계획을 실천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메리는 언제나 콜린과 함께 아침 식사를 들었는데 식탁에 둘만 남아도 좌절감에 휩싸인 채 서로 상대편의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기 일쑤였다. 은뚜껑 밑에서 맛있는 햄 조각이 지글지글 끓고 달콤한 냄새를 솔솔 흘리며 유혹할 때에는 특히 더욱 그랬다. 그러다 보면 결국 콜린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 오늘 아침은 모두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메리, 점심을 조금 남기고 저녁을 많이 남기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남길 음식은 언제나 없었으며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비운 접시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콜린은 또 이렇게 말했다. 햄이 좀 더 두꺼우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한 사람에게 머핀 하나씩은 너무 부족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메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금방 죽을 사람한테는 충분하지만 계속 살아갈 사람한테는 부족한 분량이야. 열린 창문으로 황무지의 히스꽃과 가시금작화 향기가 밀려들 때에는 세 개라도 먹어 치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비밀의 화원에서 약 2시간 정도를 재미있게 논 다음에 디콘이 커다란 가시덤불 뒤로 가더니 양철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에는 거품이 둥둥 떠있는 향긋하고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고 다른 하나에는 오두막에서 만든 건포도빵이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깨끗한 냅킨에 쌓여 있었는데 어찌나 정성스럽게 쌓았던지 아직까지 따끈따끈할 정도였다. 두 아이는 깜짝 놀라며 기쁨의 탄성을 내질렀다. 소어비 부인이 생각해낸 너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정말 친절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게다가 빵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신선한 우유는 얼마나 달콤한지. 콜린이 감탄했다. 부인도 콜린처럼 마법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방법을 떠올린 거야. 부인은 마법사야. 우리가 고마워하더라고 전해줘. 디콘, 너무나 고마워하더라고. 콜린은 어른들이나 쓰는 표현을 입에 올릴 때가 많았다. 그걸 즐기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표현력도 늘어났다. 이번에도 이렇게 말을 맺었다. 너무나 관대하셔서 우리가 무한히 감사해야 하더라고 어머니께 전해드려. 그리고 나서 콜린은 잔뜩 굶주린 아이처럼 품위도 잊어버린 채 달려들어 빵을 입안에 왕창 집어넣고 양철통에 든 우유를 정신없이 들이켰다. 오랫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황무지 공기를 실컷 마셨는데도 아침 식사를 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식욕 넘치는 아이 같았다. 이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형태의 바람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먹여야 할 식구가 14명이나 있는 소호비 부인에게는 매일 2명분을 더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두 아이도 이 사실을 곧 깨닫고는 약간의 돈을 보내 음식을 사는데 사용하도록 부탁했다. 그런데 디콘이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딜쯤생에게 피리를 불어주던 디콘을 메리가 처음 발견한 공원숲에서 화덕처럼 만들어 감자와 달걀을 구워 먹을 수 있을 만한 깊고 조그만 구멍을 찾아냈다. 구운 달걀은 예전에 몰랐던 사치였고 신선한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뜨거운 감자는 숲의 황제나 맛볼 수 있는 별미로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감자랑 달걀이라면 14사람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다는 죄책감 없이 얼마든지 사올 수 있을 터였다. 아름다운 아침이면 활짝 핀 꽃이 어느새 떨어지고 두꺼운 녹색 잎사귀가 나와 쉼터를 제공하는 자두나무 아래 신비주의자들이 어김없이 둥글게 모여 앉아 마법을 부렸다. 의식이 끝나면 콜린은 항상 걷기 연습을 했으며 낮 시간에는 때때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날이 갈수록 힘이 늘어나서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마법에 대한 믿음도 커져갔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다. 콜린은 힘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운동을 계속 시도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디콘이었다. 이 모임에 하루를 빠지고 난 다음 날 아침에 화원을 찾아온 디콘이 이렇게 말했다.
엄니 심부름 때문에 스웨이드에 갔다가 파란 암소이언스 근방에서 밥 하워드 아저씨를 만났는디 황무지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구먼요. 레슬링 챔피언뿐 아니라 높이뛰기도 그 누구보다 더 잘하고 해머도 제일 멀리 던진 게요. 지난 몇 년 동안 운동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지내기도 했는디 내가 어릴 적부터 잘 알던 친절한 아저씨라서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었지라. 어떤 신사분이 아저씨한테 운동선수라고 부르는 걸 듣고 문득 콜린 도련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물었어라. 어떻게 하면 근육이 그렇게 불룩 튀어나온단가요? 아저씨,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어떤 특별한 운동이라도 했나요? 그랑께 아저씨가 대답하더만요. 그려, 두말하면 잔소리제. 옛날에 스웨이트에 와서 공연을 한 아주 힘센 사람이 나한테 두 팔과 두 다리, 그러고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께. 그래서 내가 물었지라. 아주 허약한 아이도 그렇게 하면 튼튼해질 수 있단가요? 그랑께 아저씨가 웃으면서 묻더만요. 네가 아주 허약한 아이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어라.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어린 신사를 알고 있는디 몇 가지 기술을 배우다가 그분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라. 나는 아무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아저씨도 묻지 않았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저씨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지라. 벌떡 일어나서 자세히 가르쳐줬고 나도 따라 하다 본게 제대로 알게 되었구먼요. 콜린은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계속 열심히 듣다가 간청했다. 지금 가르쳐 줄 수 있어? 지금 가르쳐 줄 거지? 디콘이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야 당연하지라. 하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하라고 힘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께 조심하시오. 중간중간에 충분히 쉬면서 숨을 깊이 들이켜고 무리하지 마시오. 그래, 조심할게. 어떻게 하는 거야? 보여줘. 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마법소년이야, 디콘. 디콘은 풀밭에 서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근육 운동법 몇 가지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콜린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세히 지켜보았다. 몇 가지는 앉은 채로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많이 튼튼해진 두 발로 일어나서 남은 몇 가지를 천천히 해보았다. 메리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지켜보던 검댕이도 따라서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며 나뭇가지를 떠나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그때부터 근육 운동은 마법만큼이나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었다. 콜린과 메리는 매번 운동 시간을 늘렸고 그만큼 식욕도 늘어났다. 디콘이 매일 아침마다 덤불 뒤에 내려놓는 바구니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구멍에다 만든 조그만 화덕과 수업이 부인의 음식이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메드록 부인과 간호사와 크레이븐 박사는 다시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다. 구운 달걀이랑 감자는 물론이고 거품이 진한 신선한 우유랑 귀리과자랑 빵이랑 히스꿀이랑 생크림이 배 속에 그득하다면 어느 누가 아침 식사를 가볍게 보고 저녁 식사까지 외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호사가 하소연했다. 두 아이가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메드록 부인도 화를 내며 말했다. 보세요. 제기랄. 나도 두 아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둘 다 꼬마 악마가 분명해요. 하루는 단추까지 풀면서 먹어대다가 다음 날에는 요리사가 두 아이의 입맛을 돋우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든 최고급 요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제는 빵가루를 넣은 진한 소스와 맛있어 보이는 연기에 손조차 대지 않고 불쌍한 요리사가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맛있게 만든 푸딩까지도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하마터면 요리사가 울 뻔했다니까요. 두 아이가 굶어서 죽어버리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크레이븐 박사가 찾아와서 오랫동안 세심하게 콜린을 진찰했다. 간호사가 박사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보관해둔 거의 손도 안 댄 아침 식사 쟁반을 보여주면서 사정하는 소리를 듣고 박사도 심하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콜린의 소파 옆에 앉아서 진찰할 때에는 더 많은 걱정이 밀려들었다.
업무 때문에 런던에 다녀오느라 거의 2주 동안 환자를 보지 못한 터였다. 어린애는 한 번 건강을 찾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아주 빠른 법인데 콜린의 피부에는 창백한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전체적으로 혈색이 따뜻하게 돌고 있었다. 아름다운 두 눈은 투명하고 퀭하던 눈 언저리와 두 뺨과 관자놀이에도 살이 통통하게 붙었다. 예전에 볼품없던 머리칼도 두피에서 건강하게 새로 돋아나온 것처럼, 그래서 부드럽고 윤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입술은 도톰하게 일어나고 색깔도 정상으로 보였다. 환자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다. 크레이븐 박사는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이렇게 살이 붙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붙었는데 살이 다시 빠지면 안 되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잘 먹었잖아. 부자연스러운 식욕이라고 했잖아요. 콜린이 대답했다. 그때 근처 의자에 앉아있던 메리가 갑자기 아주 이상한 소리를 뱉어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다가 숨이 막히면서 나온 소리였다. 왜 그러니? 크레이븐 박사가 메리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메리는 특유의 냉정한 자세로 돌아가서 쌀쌀 맞을 정도로 엄숙하게 대답했다. 재채기와 기침 중간쯤 되는 게 목구멍에 걸렸어요. 나중에 메리는 콜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생크림과 잼을 잔뜩 발라서 맛있게 생긴 두툼한 빵을 우자우자 씹어먹던 내 모습과 마지막 남은 커다란 감자까지 먹어치운 사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터져나온 소리야. 크레이븐 박사는 메드록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 아이들이 몰래 음식을 구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메드록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땅에서 파내거나 나무에서 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바깥에서 지내며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니까요. 게다가 지금까지 먹던 것과 다른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하기야, 음식을 안 먹어도 저렇게 괜찮다면 우리가 일부러 속을 끓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콜린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되었어. 메드록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여자애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붙으면서 심술궂은 못생긴 얼굴이 사라지고 정말 예쁜 얼굴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칼도 풍성하게 자라서 건강하게 보이고 혈색도 좋아요. 예전에는 정말 심술궂고 성질 나쁜 꼬마였는데 지금은 콜린 도련님과 함께 미친 아이처럼 웃어댄다니까요. 그래서 살이 붙고 있나 봐요. 크레이븐 박사가 결론을 내렸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음껏 웃게 놔두세요. 커튼. 비밀의 화원에는 꽃이 피고 또 피었으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울새의 둥지에서 알이 생겨났으며 울새 짝꿍은 그 위에 앉아서 깃털이 풍성한 조그만 가슴과 양쪽 날개로 따뜻하게 알을 품어주었다. 처음에 울새 짝꿍은 아주 불안해했고 울새도 사방을 꼼꼼하게 감시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디콘도 잎이 무성한 모퉁이 근처에 가지 않았다. 디콘은 신비로운 마법을 조용히 발휘해서 그 마법이 조그만 울새 부부의 영혼을 안심시켜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이 화원에는 그들과 똑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이로운 기적을 이해하고 가슴 터질 것처럼 아름답고 경이롭고 숭고한 알을 모두 사랑한다는 사실이 울새 부부에게 전달되기를 바랐다. 울새 부부의 알을 훔쳐가거나 해치면 온 세상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우주공간을 내달리다가 결국엔 종말을 맞게 될 거란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황금빛 봄날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는 화원이랄지라도 행복은 존재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새 아이는 모두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았으며 울새 부부 또한 새 아이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처음에 울새는 아주 불안한 시선으로 메리와 콜린을 감시했다. 뭔지 모를 신비한 이유 때문에 디코는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슬처럼 맑은 검은 눈동자로 디콘을 처음 보는 순간
울새는 디콘이 낯선 자가 아니라는 걸, 불이나 깃털이 없는 일종의 울새라는 걸 깨달았다. 우선 그는 울새말도 할 수 있었다. 울새말은 아주 독특한 언어라서 다른 언어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울새에게 울새말로 말한다는 건 프랑스 사람에게 프랑스말로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울새에게 디콘은 언제나 울새말로 말했다. 그래서 디콘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흔히 나타나는 묘하게 횡설수설하는 이상한 말투는 울새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두 아이가 울새의 말을 알아들을 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디콘이 두 아이에게 이상한 말투로 말하는 거라고 울새는 생각했다. 또한 디콘의 다양한 동작 역시 울새다웠다. 위험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일 만큼 갑자기 움직여서 남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울새라면 누구나 디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옆에 있어도 별로 성가시지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두 아이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우선 사내 아이는 자기 발로 화원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있는 걸 다른 아이가 밀면서 들어왔으며 무릎에는 들짐승 껍질이 덮여 있었다. 그 자체가 정말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동작도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다른 아이가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울새는 덤불에 몰래 숨어서 이 아이를 불안한 눈초리로 살피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갸웃거렸다. 울새는 그 애가 천천히 움직이는 건 되게 고양이가 그러는 것처럼 갑자기 달려들 준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양이는 갑자기 덮칠 준비를 할 때 땅바닥을 아주 천천히 기어간다. 울새는 자기 짝꿍에게 며칠 동안 이 사실을 수없이 종알댔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짝꿍이 너무 무서워해서 알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이가 혼자 걷고 그 속도도 훨씬 빨라지기 시작한 걸 보고는 울새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최소한 울새에게는 아주 오랫동안이라고 느껴졌다. 아이는 커다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애는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걷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동안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쩔쩔매는 태도로 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 식이었다. 하루는 울새가 자신도 부모님에게 나는 법을 배울 때에 이 아이와 아주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몇 미터 간신히 날다가는 쉬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 아이도 나는 법을, 아니 걷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새가 이 사실을 짝꿍에게 알려주면서 지금 품고 있는 알도 깃털이 생긴 다음에는 아마 똑같은 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말하자 짝꿍은 크게 안심하고는 관심을 가지고 둥지 가장자리 너머로 아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자기 알은 훨씬 똑똑해서 저것보다 빨리 배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알에 비해서 언제나 너무 둔하고 느리다고, 그들은 나는 법조차 배우지 않는 것 같다고 관대하게 생각했다. 공중이나 나무 꼭대기에서 인간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참 후에 사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세 아이 모두 가끔 이상하게 행동했다. 나무 밑에 서서 팔과 다리와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앉는 것도 아니었다. 세 아이는 이런 동작을 매일 간격을 두고 반복했고 울새는 자기 짝꿍에게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혹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푸드덕거리지 않을 거란 사실이었다. 그런데 울새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도 그들과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새 부부는 그 동작이 결코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물론 울새와 그 짝꿍은 레슬링 챔피언 밥 하워드에 대해서 그리고 근육이 혹처럼 불룩 튀어나오게 만드는 운동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울새는 사람과 다르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근육 운동을 계속해 자연스럽게 근육을 단련시킨다. 아마 여러분도 식사 때마다 먹을 걸 찾으러 이리저리 날아다녀야 한다며 근육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사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땅을 파고 잡초를 뽑게 되었을 즈음에 화원 한 구석에 있는 둥지에는 커다란 평화와 만족이 가득했다. 알의 안전을 걱정하는 건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알은 은행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안전하다는 사실과 밑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을 아주 많이 구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알을 품고 앉아있는 것도 이제는 아주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 비가 와서 아이들이 화원에 안 오는 날에는 오히려 약간 따분할 정도였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해서 메리와 콜린 역시 따분하게 보낸 건 아니었다. 빗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걸어다니는 건 좀 위험해서 소파에 못 박혀 지내야 하는 콜린이 약간 지루해할 즈음에 메리가 좋은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먼저 콜린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진짜 사내 아이야. 두 발과 두 팔과 온몸에 마법이 가득해서 도저히 가만히 잡아둘 수가 없어. 어떤 식으로든 항상 움직이고 싶어 해. 너는 알고 있니, 메리? 아침에 깨어나면 아주 이른 아침에 바깥에서 새들이 막 지저귀기 시작하고 모든 게 심지어 나무와 꽃들까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뻐서 커다랗게 외치는 것처럼 보일 때면 나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커다랗게 외치고 싶은 느낌이 들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봐. 메리가 낄낄거리면서 대답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메드록 부인이 달려와서 내가 미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당장 사람을 보내 의사를 부르겠지? 콜린도 낄낄거렸다. 그들이 어떤 표정을 할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할지, 똑바로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할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말했다. 아빠가 집에 오시면 좋겠어.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요새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 오래 견딜 수 없어. 계속 가만히 누워서 아픈 척할 수가 없어. 게다가 내 몸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 오늘도 비가 안 오면 좋았을 텐데. 메리 아가씨가 좋은 생각을 떠올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메리가 신비한 어투로 물었다. 콜린, 이 저택에 방이 몇 개나 있는지 아니? 대략 1000개 정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방이 100개 정도 있어. 전에 비 오는 날에 아주 많은 방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한 적이 있어.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 하마터면 메드록 부인에게 들킬 뻔했지만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내 방이 있는 복도 끝까지 갔어. 그때 내가 오는 소리를 두 번째로 들은 거야. 콜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방이 100개나 있다고? 비밀의 화원에 대해서 들었을 때처럼 호기심이 당겨. 우리 가서 구경할까? 내가 휠체어를 밀어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했어. 감히 우리를 따라올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내가 뛰어다닐 복도도 많아. 함께 운동도 할 수 있어. 인도식으로 꾸민 조그만 방에는 상아로 만든 코끼리가 가득한 장식장도 있어. 온갖 종류의 방이 다 있어. 메리가 설명하자 콜린이 말했다. 종을 울려. 간호사가 들어오자 콜린이 명령을 내렸다. 휠체어를 가져와. 메리 아가씨랑 함께 저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역을 구경하러 갈 거야. 계단이 있으니까 초상화 회랑까지만 존이 나를 밀어주면 돼. 그 다음에는 다시 부를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고 멀리가 있어야 해. 그날 아침부터 비 오는 날의 공포도 사라졌다. 존이 지시를 받은 대로 휠체어를 초상화 회랑까지 밀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자 콜린과 메리는 기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존이 아래층에 있는 자기 숙소로 확실히 돌아가는 걸 메리가 확인하자마자 콜린이 휠체어에서 내리며 말했다. 회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뛰어갈 거야. 그런 다음에 높이뛰기를 하고 밥 하워드 근육 운동을 하는 거야. 두 아이는 이 모든 건 물론이고 다른 것도 많이 했다.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온갖 것을 구경했다. 초상화를 구경하다가 무늬가 아름다운 녹색 드레스를 입은 손가락에 앵무새가 앉아있는 못생긴 여자아이도 발견했다. 콜린은 그걸 보면서 말했다. 모두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야. 내 생각에 앵무새가 앉아있는 저 여자는 오대조 할머니 같아. 너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 메리,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널 처음 봤을 때의 모습. 지금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라서 보기가 좋아. 너도 그래. 메리가 말하고서 콜린과 함께 복소를 터뜨렸다. 두 아이는 인도식으로 꾸민 방으로 가서 상아 코끼리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다.
두 아이는 빨간 벨벳을 수놓은 벽걸이로 아름답게 장식한 숙녀의 내실과 생쥐가 쿠션에 뚫어놓은 구멍도 발견했지만 생쥐는 모두 자라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구멍은 텅 비어 있었다. 두 아이는 메리가 처음 순례여행에 나섰을 때보다 더 많은 방을 구경하고 더 많은 걸 발견했다. 새로운 복도와 모퉁이와 계단, 그리고 마음에 드는 낡은 그림과 용도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골동품도 많이 찾아냈다. 정말 긴장감 넘치는 재미있는 아침이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집에서 그 사람들과 수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돌아다니는 일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다. 콜린이 말했다. 여기 와서 정말 기뻐. 내가 이렇게 크고 괴상하고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 정말 마음에 들어. 비 오는 날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상한 모퉁이와 골동품이 계속 나올 거야. 그날 오전은 어느 때보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콜린의 방으로 들어간 두 아이가 점심 식사를 손도 안 대고 돌려보낸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했다. 간호사가 음식 쟁반을 들고 아래층으로 가서 주방 조리대에 쾅 내려놓자 요리사인 루미스 부인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와 그릇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저걸 봐. 이 저택도 수수께끼지만 저 두 아이야말로 제일 커다란 수수께끼야. 젊고 건강한 시종초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저렇게 먹어댄다면 도련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오늘보다 2배로 늘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휠체어를 계속 밀다가 내 몸이 상할까 두려우니 미리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에 메리는 콜린의 방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찾아냈다. 하루 전에 목격하긴 했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한 터였다.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벽난로 선반 위에 걸린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콜린이 커튼을 옆으로 밀어놓아 그림을 볼 수 있었다. 메리가 주목한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다. 메리가 한동안 그림을 지켜보고 있자 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알고 있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 때마다 분명히 알 수 있어. 지금 나는 내가 커튼을 젖혀놓은 이유가 궁금한 거야. 앞으로는 계속 저런 상태로 해놓을 거야. 왜? 엄마가 웃는 얼굴을 봐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기 때문이야. 이틀 전 달빛이 밝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법이 방 안에 가득 들어차서 모든 걸 너무 황홀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었어.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보았어. 방은 꽤 밝았고 달빛 한 줄기가 커튼을 비추고 있는데 괜히 그곳에 가서 밧줄을 당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서 있는 걸 보고 기뻐서 웃는 것처럼 엄마가 나를 곧장 내려다보았어.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는 게 좋아졌어. 이제는 엄마가 항상 저렇게 웃는 모습이 좋아. 내 생각에 우리 엄마도 일종의 마법사였던 것 같아. 내 모습은 너희 엄마랑 너무나 비슷해서 어떨 때는 너희 엄마 유령이 사내아이로 변해서 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메리가 말하자 콜린은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콜린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만일 내가 엄마의 유령이라면 우리 아빠도 나를 좋아하실 거야. 너는 아버지가 너를 좋아하길 바라니? 내가 저 그림을 싫어한 이유는 아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빠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마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생각이야. 그러면 아빠 기분이 훨씬 좋아지실 거야. 엄마야. 마법에 대한 새 아이의 믿음은 영원했다. 아침에 마법 의식이 끝난 뒤면 때때로 콜린은 마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나는 강의하는 게 좋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과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습이 필요해.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벤 웨더스타프 할아범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꾸벅꾸벅 졸기 때문에 강의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벤 노인이 끼어들었다. 강의가 제일 좋은 점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마음 내키는 대로 짓거려도 다른 사람은 대꾸조차 못한다는 것이지라. 나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강의 같은 건 조금도 못할 것 같단게요. 하지만 콜린이 나무 밑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벤 노인은 시선을 고정시킨 채
콜린만 열심히 바라보았다. 비판적인 애정을 지니고 콜린을 자세히 살폈다. 노인의 관심은 강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튼튼하게 쭉 펴지는 두 다리, 사내답게 똑바로 치켜 세운 머리, 예전에 각진 턱과 퀭하던 두 뺨에서 통통하게 올라온 살, 그리고 그리운 마님을 연상시키는 눈빛을 머금기 시작한 두 눈이었다. 벤 노인이 아주 감동에 찬 표정으로 열심히 바라볼 때면 콜린은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가끔 궁금하곤 했다. 그래서 한 번은 노인이 깊은 황홀경에 빠져있는 표정일 때 콜린이 물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벤 웨더스타프? 도련님이 요번 주에 몸무게가 1-2kg은 붙었을 거란 생각을 했구만이라. 도련님 장단지와 어깨를 본 게요. 도련님을 저울에 재보면 좋겠는디. 벤 노인의 말에 콜린이 대답했다. 그거 마법 때문이야. 그리고 소비 부인의 빵과 우유 덕분이야. 할아범도 알다시피 과학실험이 성공했어. 그날 아침에 디콘은 강의가 끝난 늦은 시간에 나타났다. 헐레벌떡 뛰어온 디콘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아주 빨갛고 유별나게 반짝거렸다. 비가 그친 다음에는 솎아내야 할 잡초가 아주 많은 법이라서 모두가 작업에 몰두했다. 따뜻한 빗물이 땅속 깊숙이 스며든 다음에는 언제나 할 일이 많았다. 꽃한테 좋은 물기는 잡초한테도 좋아서 사방에서 다양한 잡초가 비집고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가 단단히 내리기 전에 뽑아줘야 했다. 콜린도 이제는 잡초를 뽑는 솜씨가 다른 사람과 맞먹을 정도로 훌륭했다. 게다가 열심히 잡초를 뽑으면서 강의도 할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노동을 할 때 마법이 제일 효과적으로 작용해. 뼈와 근육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 나는 뼈와 근육에 대한 책을 읽을 거야. 하지만 마법에 대한 책은 직접 쓸 예정이야. 지금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야. 계속 연구할 게 많아. 이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콜린이 모종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고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메리와 디코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갑자기 강렬한 생각이 떠올라서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콜린이 몸을 쭉 펴고 의기양양하게 두 팔을 펼쳤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커다랗게 뜬 이상한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리고 외쳤다. 메리! 디콘! 나를 봐! 두 아이가 잡초뽑기를 멈추고 콜린을 쳐다보았다. 너희가 여기에 나를 처음 데려온 날 아침이 기억나니? 콜린의 질문에 디콘은 콜린을 아주 열심히 쳐다보았다. 동물 마법사인 디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면서도 대부분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콜린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보였다. 디콘이 대답했다. 야, 물론이지라. 메리도 열심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콜린이 다시 말했다. 지금 막 그때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 모종삽으로 흙을 파내는 손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 본 거야. 그런데 정말 현실인 거야. 나는 이제 다 나았어. 다 나았다고. 야, 물론이지라. 디콘이 대답하자 콜린이 다시 말했다. 얼굴 전체가 아주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제 다 나았어. 다 나았어. 콜린은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속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생각해왔지만 바로 그 순간에 뭔가가 일종의 열광적인 믿음과 깨달음 같은 것이 온몸으로 밀려든 것이다.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콜린은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다. 당당한 외침이었다. 나는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살 거야. 수천 수만 가지 비밀을 찾아낼 거야. 사람과 동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걸 연구할 거야. 디콘처럼. 그리고 마법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 나았어. 다 나았어. 누군가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누군가에게 아주 커다랗게 외치고 싶은 기분이야. 그럼 장미송이라도 부르지 그라요. 벤 웨더스타프가 장미덤불 근처에서 일하다가 흘낏 쳐다보며 특유의 묵뚝뚝하게 투덜거리는 어투로 제안했다. 벤 노인은 장미송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경건한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콜린은 탐구심이 강한 성격인데다 참이송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게 뭔데? 내가 장담하는디 디콘이라면 알 거구먼요. 벤 웨더스타프가 대답하자 디콘이 모든 걸 파악하는 동물 마법사 특유의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랜디요. 우럼니는 종달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노래를 부른다고 믿고 있지라. 콜린이 말했다. 디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훌륭한 노래가 분명해. 나는 지금까지 교회 가본 적이 없어. 항상 심하게 아팠거든. 불러보아 디콘. 그 노래를 듣고 싶어. 디콘은 아주 순박하고 꾸밈없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콜린의 기분을 콜린 자신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건 일종의 본능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였다. 디콘은 모자를 벗고 빙그레 웃으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모자를 벗으셔야 하는디요. 도련님, 그리고 할아버지도 벗으시고.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시지라. 콜린이 모자를 벗고 디콘을 열심히 바라보는데 햇살이 튼튼한 머리칼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다. 벤 웨더스타프는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꾸역꾸역 일어나서 모자를 벗었다. 얼굴에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이 왜 이런 어이없는 제안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디콘이 나무와 장미덤불 앞에서 소년의 멋있고 강한 목소리로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찬미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노래가 끝나자 벤 웨더스타프는 입을 꼭 다문 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콜린만을 바라보는 노인의 시선에 동요하는 기색이 어렸다. 콜린은 가만히 음미하며 생각에 잠겨있는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말했다. 정말 훌륭한 노래야. 마음에 들어. 아까 내가 마법에게 고맙다고 외치고 싶을 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콜린이 말을 멈추고 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은 마음일 거야. 세상의 모든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어? 그 노래를 다시 불러. 디콘, 같이 부르자. 메리, 나도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어떻게 시작하지?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라였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찬미송을 불렀다. 메리와 콜린은 최대한 곡조를 쫓아가며 목청을 키웠고 디콘 역시 아주 크고 아름답게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소절에서 벤 웨더스타프는 귀에 거슬리게 목청을 가다듬었고 세 번째 소절부터 끼어들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불러댔다. 마지막으로 아멘이 나올 즈음 보인 벤 노인의 반응은 콜린이 불구가 아닌 걸 발견한 순간에 보인 반응과 똑같다는 걸 메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 턱이 실룩댔고 계속 콜린을 쳐다보며 눈을 껌뻑였고 가죽 같은 늙은 뺨이 흥건하게 젖었다. 벤 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는 찬미송에서 아무런 느낌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마음을 바꾸야 할 것 같구먼요. 도련이 몸무게도 요번 주에 3kg은 늘어난 게 분명하고. 도련이. 콜린이 화원 건너편에서 관심을 끄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바라보았다.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콜린이 재빨리 물었다. 누가 여기에 들어온 거야? 저 사람은 누구지? 담쟁이 동굴 담에 달린 문이 살짝 열리면서 한 여인이 들어온 상태였다. 여인은 참이송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 들어와서 가만히 선 채로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햇살이 나무 사이를 파고들어 여인의 기다란 파란색 망토를 빛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파란 풀밭 건너편에서 다정하고 생기 넘치게 웃는 여인의 얼굴을 보니 마치 콜린의 그림책에 나오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놀라울 정도로 다정한 두 눈은 모든 것을, 그들 모두를, 심지어 벤 웨더스타프와 동물들과 활짝 핀 꽃들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나타났지만 침입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디콘의 두 눈이
등잔불처럼 밝아졌다. 그리고 풀밭 건너편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울엄니어요. 바로 울엄니어요. 콜린도 여인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으며 메리도 함께 다가갔다. 두 아이는 심장이 콩콩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중간쯤에서 서로를 만나자 디콘이 다시 말했다. 울엄니어요. 두 분이 울엄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문 있는 곳을 가르쳐 드렸지라. 콜린이 수줍어서 얼굴을 붉히며 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두 눈은 여인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말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도 부인이 보고 싶었답니다. 부인과 디콘과 비밀의 화원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똑바로 들어올린 콜린의 얼굴을 보자 부인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얼굴을 붉히고 입술 끝을 실룩거리고 안개가 두 눈에 자욱하게 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떨리는 어투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려 아가, 그려 아가. 수업이 부인은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콜린 도련님이라는 말 대신 갑자기 아가라는 호칭이 튀어나오다니. 하지만 디콘의 얼굴을 보고 뭔가 커다란 감동을 느꼈다면 아마 부인은 디콘에게도 똑같이 아가라고 불렀을 것이다. 콜린은 이 호칭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너무 좋아져서 놀라셨죠? 콜린이 묻자 부인이 콜린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고 안개가 서린 눈으로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려, 그야 당연하지. 얼굴이 엄니를 꼭 빼닮아서 내 심장이 쿵쿵 뛰는구먼. 엄마 얼굴과 닮아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콜린이 약간 어색하게 물었다. 그려, 그야 당연하지. 아가,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실 게 분명히 집에 오실겨. 부인이 대답하면서 콜린의 어깨를 다정하고 빠르게 토닥거렸다. 벤 웨더스타프가 부인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수잔 소업이 저 도련님 다리를 보소. 2달 전만 하더라도 가느다란 북채의 양말을 신겨놓은 것 같았는디. 그러고 도련님은 안짱다리에다 절룩거리기까지 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 소리를 들었었는디. 지금 어떤지 보소. 수잔 소어비가 편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조금만 지나면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겠구먼요. 화원에서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맛있는 음식은 마음껏 먹고 고소하고 신선한 우유를 실컷 드시면 여쿠시에서 제일 좋은 다리가 되겠구먼요. 하느님 덕분에. 부인이 메리 아가씨의 양 어깨에 손을 모두 올려놓고 조그만 얼굴을 엄마처럼 포근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고 너도 그려. 우리 엘리자베스 앨런만큼이나 튼튼하게 자라겠어. 내 장담하는디 너도 너희 엄니랑 똑같이 될 거구먼. 너희 엄니가 아주 이쁜 사람이었다는 말을 메드록 부인이 들었다고 우리 마사가 말했거든. 우리 귀여운 아가, 너도 다 자라면 장미꽃처럼 이쁘게 될 것이여. 부인은 쉬는 날에 집에 온 마사가 얼굴이 누르스름하고 못생긴 여자아이를 묘사하면서 메드록 부인이 들었다는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한 후에 예쁜 여자한테서 그렇게 고약한 여자아이가 나왔다는 거 말도 안 된단께요 하고 완강하게 덧붙인 말은 입에 담지 않았다. 그동안 메리는 점차 변하고 있는 자기 얼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간이 없었다. 자신이 다르게 보이고 머리숱이 아주 많아진 데다 자라는 속도도 빠른 것 같다는 정도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맴사입 엄마를 볼 때마다 느끼던 기쁨이 떠올라 메리는 자신이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라는 말을 듣고서 기뻤다. 수잔 소어비는 아이들과 함께 화원을 둘러보면서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 전체를 들었으며 다시 살아난 모든 덤불과 나무 한 그루까지 안내를 받았다. 콜린은 부인 바로 옆에서 걸었고 메리는 그 반대편을 차지했다. 두 아이는 부인의 편안한 장밋빛 얼굴을 계속 쳐다보며 부인에게서 나오는 편안한 느낌은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왠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다. 디콘이 동물들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인은 자신들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부인이 허리를 숙이고 꽃들을 바라보며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검댕이는 뒤를 따라오다가 부인에게 한두 번 깍대더니 마치 디콘의 어깨 위로 올라오듯 부인의 어깨 위로 가볍게 날아올랐다. 두 아이가 울세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새끼들의 첫 번째 비행에 대해서 말하자 부인은 엄마들 특유의 감미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새끼들이 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아그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걸 같은 것으로 보는구먼. 하지만 내 새끼들한테 다리 대신 날개가 달렸다면 걱정이 돼서 힘들었을기요. 부인은 황무지 오두막에 사는 아주 훌륭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마침내 마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콜린은 먼저 인도의 수도승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렇게 물었다. 부인께서도 마법을 믿으세요? 믿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대답했다. 그야 물론이제. 아가, 그런 이름으로 불러본 적은 없다만 이름이야 아무렴은 어떠겠냐. 내가 장담하는디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다르고 독일에서 부르는 이름은 또 다를 것이구먼. 새싹이 싹을 틔우고 햇살을 비추게 만드는 분이 바로 너를 튼튼하게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인께 그분은 우리 불성한 바보들과 달라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신단께. 너무나 선하신 분께서는 걱정스럽다고 중단하시는 법이 없어. 수백만 개 달하는 세상을 계속 만들고 계신께. 우리 같은 세상을 말이여. 너무나 선하신 분을 열심히 믿도록 혀. 이 세상 모든 곳에 그분이 계신다는 걸 명심하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괜찮은께. 내가 화원에 들어올 적에 그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더구만. 콜린이 아름답고 이상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부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사실이. 팔과 다리가 정말 튼튼해졌다는 사실이. 그리고 땅을 팔 수도 있고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치고 싶었어요. 내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요. 마법은 내가 부른 참이송을 들었구먼.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분은 들으실겨. 중요한 건 기쁨인겨. 그리 아가, 기쁨을 주시는 분을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말이여. 부인이 이 말과 함께 콜린의 어깨를 빠르면서도 다정하게 또다시 다독거렸다. 부인은 오늘 아침에도 평상시처럼 푸짐한 음식을 바구니에 보낸 터였다. 그래서 배고픈 시간이 다가오자 디코는 그것을 숨겨놓은 곳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부인도 나무 밑에 함께 앉아 아이들이 개걸스럽게 먹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웃었다. 부인은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어서 온갖 이상한 내용으로 아이들을 웃겼다. 심한 요크셔 사투리로 이야기해주고 새 단어도 몇 가지 가르쳐 주었다. 콜린이 신경질적인 환자인 척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하소연할 때에는 부인도 도저히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복소를 터뜨렸다. 그러자 콜린이 설명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며 거의 항상 웃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픈 아이처럼 보일 수가 없어요. 웃음을 참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더 커다란 웃음이 터져나와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메리가 덧붙였다. 툭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만 하며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콜린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매일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으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변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불사. 내가 보기에도 너희는 연극놀이를 할 수밖에 없겠구먼.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겨. 크레이븐 주인님께서 집으로 오실 텐께. 부인은 우리 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콜린이 묻자 수잔 수어비가 조그맣게 낄낄 웃었다. 내가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이 아시게 되면 너로선 정말 가슴이 아프겠구먼. 그래서 그 계획을 짜느라 밤새도록 뜬 눈으로 나를 세웠구먼. 나는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서 듣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아빠 방으로 곧장 뛰어가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깜짝 놀라겠구먼.
그분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단께. 아가, 정말 재밌겠어.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셔 하겠는디. 정말 빨리. 그들은 오두막을 방문하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계획도 모두 세워놓았다. 마차를 타고 황무지를 지나가다 도중에 내려 히스꽃 사이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12아이를 모두 만나고 나서 디코네 텃밭도 구경하고 그래서 완전히 지칠 때까지 놀다가 돌아온다는 계획이었다. 수잔 소호비가 저택에 있는 메드로 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마침내 일어섰다. 이제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콜린은 휠체어를 타기 전에 수잔 소호비를 바로 앞에서 일종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다가 파란 망토자락을 갑자기 꼭 움켜잡으며 말했다. 부인은 내가 바라던 바로 그분이세요. 정말 그래요. 부인이 우리 엄마면 좋겠어요. 디콘의 엄마도 되고. 수잔 소호비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콜린을 디콘의 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파란 망토 안으로 끌어당겨서 가슴에 대고 따뜻한 두 팔로 꼭 안아주었다. 두 눈에 다시 안개가 어렸다. 그려, 우리 아가. 너를 낳은 엄니도 틀림없이 여기에 바로 이 화원에 계실겨. 내 엄니도 이곳을 떠나실 수가 없는겨.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너한테 돌아오실겨. 분명히. 비밀의 화원에서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 세기마다 놀라운 발견은 계속되었다. 지난 세기에는 이전의 어떤 세기보다도 놀라운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신세기에도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수없이 나타나 조명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낯설고 새로운 내용이 처음 나타날 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실현 불가능하기를 바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다음에는 왜 몇 세기 전에 그렇게 믿지 못했는지를 의아해하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각이다. 생각이 단지 생각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전기장치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 햇살처럼 좋은 역할도 하고 독약처럼 나쁜 역할도 한다는 사실이다. 슬픈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염병 세균을 몸 안에 받아들인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으며 결국에는 평생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메리 아가씨가 그랬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내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대하며 그 어떤 것에도 재미없어 하거나 관심 있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동안에 메리 아가씨는 노란 얼굴에 병약하고 따분하고 비참한 아이였다. 그러나 메리를 둘러싼 환경은 메리에게 아주 친절했다. 메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환경은 이 아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밀어주기 시작했다. 메리의 마음속에 울새, 아이들이 우글우글한 황무지 오두막, 정원에서 일하는 묵뚝뚝하고 괴팍한 노인, 평민 출신의 어린 요코샤 하녀, 봄날, 그리고 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비밀의 화원, 황무지 소년과 동물들이 조금씩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메리의 간과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 얼굴을 노랗게 하고 몸도 금방 피곤하게 만들던 짜증스러운 생각이 남아있을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다. 콜린도 마찬가지였다. 방에 틀어박혀서 다양한 두려움과 결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만 생각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혹과 죽음만을 떠올리는 동안 콜린은 햇살과 봄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노력만 하면 자기 발로 일어설 수도 있고 몸도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절반은 미쳐서 신경질만 부리는 꼬마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아름다운 생각이 예전의 끔찍한 생각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바람직한 삶이 새롭게 나타났다. 피가 핏줄 속을 건강하게 돌면서 온몸에 끊임없는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콜린의 과학 실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다. 짜증스럽거나 기운을 꺾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이 사실을 재빨리 깨닫고 용기를 북돋는 바람직한 생각을 떠올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두 가지 생각은 한 마음에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니까. 얘야, 장미를 가꾸는 곳에서는 잡초가 자랄 수 없단다. 비밀의 화원이 살아나고 그와 함께 두 아이가 되살아나는 동안 한 사내는 머나먼 노르웨이 피오르드 현망과 스위스 산악지대의 아름다운 지역을 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어둡고 비통한 생각만 가슴에 품고서 살아가는 사내였다. 사내는 용기가 없었다. 어두운 생각 대신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한 적도 없었다. 사내는 짙푸른 용단무리가 사방에 꽃을 피우며 주변을 꽃향기로 가득 채우는 산길속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너무도 끔찍하고 슬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내는 자신의 영혼에 암흑만 가득 들어차도록 할 뿐 그 틈새를 뚫고 빗줄기가 들어오는 걸 고집스럽게 거부했다. 주변을 여행할 때에는 온몸에서 짙은 어둠이 흘러넘쳐 사람들은 사내를 보기만 해도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사내가 주변 공기를 우울하게 오염시키는 것 같았다. 낯선 사람들은 사내가 반쯤 미쳤거나 영혼의 죄악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사내는 커다란 키에 찡그린 얼굴, 굽은 어깨를 하고서 호텔 숙박계에 언제나 영국 요크셔 미세 스웨이드 장원 아치볼드 크레이븐이라고 적어 넣었다. 그는 메리를 서재에서 만나 약간의 땅뛰기를 가져도 된다고 말한 날 이후로 계속 머나먼 곳을 드넓게 돌아다녔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한 곳에 사나흘 이상은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지역만 골라다녔다. 구름에 둘러싸인 산꼭대기에 올라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이 찬란한 빛을 흩뿌려서 세상이 이제 막 태어나는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할 때 굽이굽이 이어져 있는 산들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장관도 이 남자를 감동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훌륭한 계곡에서 어떤 사내의 영혼이라도 어둠 속에서 끌어낼 만큼 아름다운 곳을 홀로 거닐고 있을 때였다. 사내는 오랫동안 걸었지만 영혼은 조금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피곤함을 느끼곤 쉬고 싶어서 이끼가 포근하게 끼어있는 개울가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축축하고 감미로운 녹색 사이로 좁다란 길을 따라가며 아주 흥겹게 흐르고 있는 맑고 조그만 개울이었다. 개울물이 돌멩이를 돌아가며 흐를 때는 거품을 내면서 아주 조그맣게 웃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새들이 날아와서 머리를 담근 채 물을 마신 다음에는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지막한 생명의 목소리는 주변을 한층 더 고요하게 만들었다. 맑게 흐르는 물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동안 아치볼드 크레이브는 마음과 몸이 점차 차분하게 계곡 자체만큼이나 차분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햇살에 비친 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옆에서 자라는 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개울 바로 옆이라 잎사귀가 축축하게 젖은 새파란 물망초가 아름다운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똑같은 모양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순간 수백 송이에 달하는 파란 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미처 몰랐지만 이처럼 간단한 생각이 서서히 마음에 들어차고 또 들어차면서 다른 생각을 부드럽게 밀어내기 시작했다. 더러운 연못에서 맑고 달콤한 샘물이 솟구치기 시작해 마침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몰아내는 것과 비슷했다. 가만히 앉아서 맑고 우아한 파란 꽃무리를 바라보는 동안 계곡이 계속 고요하게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그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크레이븐 씨는 몰랐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일어나 양탄자 같은 이끼를 딛고 두 발로 섰다. 숨을 깊고 부드럽게 오랫동안 마시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몸 안에서 마음을 꼭 옥죄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하게 풀리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마치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야. 그는 속삭이듯 조그맣게 말하고서 손으로 이마를 만졌다. 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크레이븐 씨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알지 못한다.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크레이븐 씨 자신도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달 후에 미세 스웨이트 장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크레이븐 씨는 이 이상한 시간을 떠올렸으며 바로 이날 콜린이 비밀의 화원에 들어가서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영원히 하고 커다랗게 외쳤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마음이 차분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은 저녁 내내 남아 있었으며 그래서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느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계속 이런 느낌을 갖도록 가꾸는 방법도 몰랐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저녁에 그는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어두운 생각이 우르르 몰려들도록 만들고 말았다. 그는 계곡을 떠나서 다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가끔 어떨 때는 거의 30분 동안이나 그 원인은 모르지만 어두운 짐이 저절로 가벼워지곤 했으며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황금빛 여름이 훨씬 그윽한 황금빛 가을로 바뀔 즈음에 그레이븐 씨는 코모 호수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꿈을 체험할 수 있었다. 크레이븐 씨는 수정처럼 맑고 파란 호숫가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살림이 울창한 산 기슭으로 돌아가서 피곤할 때까지, 그래서 잠이 올 때까지 터벅터벅 계속 걷기도 했다. 하지만 이 즈음에는 훨씬 달콤한 잠을 자기 시작했으며 예전처럼 무서운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 몸이 건강해지고 있었다. 가끔 생각이 바뀌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들면서 영혼도 서서히 건강해지고 있었다. 크레븐 씨는 미세 스웨이트를 떠올리고 집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끔 아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들 때에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집으로 돌아가 내 기둥 달린 침대 옆에 서서 끌로 날카롭게 파는 것처럼 깡마르고 백지장처럼 하얀 얼굴과 꼭 감은 눈에 빼곡하게 닿이는 속눈썹을 내려다보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 어느 화사한 날 크레븐 씨는 아무데나 멀리까지 걸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둥그런 달이 높이 떠올라 온 세상에 은빛과 보랏빛 그늘을 드리웠다. 호수와 그 주변 그리고 숲의 정적이 너무나 훌륭해서 크레븐 씨는 자신이 묵는 별장에 들어가지 않고 나무 그늘이 있는 호숫가 바로 옆에 조그만 테라스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 밤이 내뿜는 천상의 향기를 듬뿍 들이마셨다. 그러곤 예전처럼 이상하게 차분한 마음이 조금씩 밀려들며 계속 강해지는 걸 느끼다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크레븐 씨는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걸, 그래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몰랐다. 너무 생생한 꿈이라서 꿈을 꾸고 있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나중에는 꿈에서 자신은 생생하게 깨어 있으며 정신도 말짱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까지 떠오를 정도였다. 크레븐 씨는 자신이 의자에 앉아 늦게 핀 장미의 상큼한 꽃향기를 들이마시며 물이 두 발에 철썩철썩 부딪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다. 아주 달콤하고 맑고 행복한 소리였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더니 이내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아치, 아치, 아치 하고 부르더니 또다시 훨씬 다정하고 선명하게 아치, 아치, 아치 하고 불렀다. 크레븐 씨는 자신이 조금도 놀라지 않고서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자연스러워서 진짜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래서 소리쳤다. 릴리아스! 릴리아스! 릴리아스 어디에 있어? 화원이요. 화원이요. 하는 대답이 황금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꿈이 끝났다. 하지만 크레이븐 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사랑스러운 밤 내내 달고 깊은 잠을 잤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니 벌써 화창한 아침이었고
하인 한 명이 옆에 서서 물끄러미 크레이븐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하인으로 별장의 다른 모든 하인과 마찬가지로 외국 손님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손님이 언제 나가든 언제 들어오든 혹은 어디에서 잠을 자든 정원을 돌아다니든 호수에서 밤새도록 보트에 누워있든 전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하인은 편지 몇 통이 놓여있는 쟁반을 들고서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크레이븐 씨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하인이 떠나간 다음 크레이븐 씨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잠시 앉아서 호수만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찾아든 기묘하게 차분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뭔가 그 이상한 것이 새로 찾아들었다. 그것은 아주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깨달았을 때의 가벼운 마음이었다. 나쁜 것을 털어낸 것 같은 가뿐함이 들었고 뭔가가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크레븐 씨는 너무나 생생하게 꾼 꿈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화원이라, 화원이라. 하지만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깊이 파묻어 버렸잖아 하고 중얼거렸다. 몇 분 후 크레이븐 씨는 편지들을 흘낏 쳐다보았다. 가장 위에 놓인 영문 편지가 눈에 띄었다. 요크셔에서 온 편지였다. 여인의 필체가 분명한데 크레이븐 씨가 아는 글씨체는 아니었다. 누가 보낸 편지인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편지를 뜯었는데 앞부분에 적힌 몇 단어들이 단번에 관심을 끌었다. 친애하는 주인님께 저는 예전에 황무지에서 무례하게 주인님 앞에 나서서 말을 건 적이 있는 수잔 소업입니다. 메리 아가씨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다시 무례를 무릅쓰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라면 지금 당장 집으로 오겠습니다. 제 생각에 주인님도 오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례인 줄 압니다만 주인님, 마님께서도 여기에 계신다면 주인님에게 돌아오시라고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주인님의 충실한 종복, 수잔 소업이. 크레븐 씨는 편지를 2번이나 읽고 나서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가 중얼거렸다. 미셀 스웨이트로 돌아갈 거야. 그래, 당장 돌아가는 거야. 크레븐 씨는 정원을 가로질러 별장으로 들어가 피처에게 영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긴긴 기차여행을 하는 동안 크레븐 씨는 지난 10년 내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아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그는 아들을 잊어버리려고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아들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파고들었다. 아기는 살고 산모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던 고통스러운 나날이 떠올랐다. 그는 아기를 안 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보러 가긴 했지만 아기가 너무나 약하고 비참하게 보여 누구나 며칠 안에 죽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기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살아있었다. 아기를 돌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아기가 신체 불구의 기형아로 자랄 거라고 확신했다. 크레븐 씨는 일부러 나쁜 아버지가 될 생각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버지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들에게 여러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온갖 사치품을 제공했지만 아이 생각만 나면 스스로 움츠러들어 비참한 고통 속으로 파고들었다. 1년을 밖에서 지내다가 미셀 스웨트에 처음 돌아왔을 때 불쌍해 보이는 조그만 아기가 검은 속눈썹이 빽빽하게 난 잿빛 눈으로 힘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이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행복한 눈과 너무도 비슷하면서도 끔찍하게 달라 보여 크레븐 씨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시체처럼 창백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외에는 아들이 잠을 잘 때만 가끔 찾아가서 쳐다보았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성격이 고약하고 신경질적이며 반은 머리가 돌아버린 만성 환자라는 것밖엔 없었다. 아이의 위험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크레븐 씨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엇이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뿐이었다. 이 모든 게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었다. 그래서 기차가 산악지대와 황금빛 들녘을 내달리는 동안 되살아나고 있는 크레븐 씨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꾸준히 깊이 있게 생각하다가 혼자 중얼거렸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잘못한 것 같아.
10년이면 기나긴 세월이야.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야. 물론 이것은 나쁜 마법이었다. 너무 늦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건. 심지어 콜린도 그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크레이븐 씨는 마법에 대해서 좋은 마법과 나쁜 마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었다. 크레이븐 씨는 수잔 소비가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건 아이가 훨씬 악화되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모성애가 발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궁금했다. 만일 그의 마음을 차분함이 지배하지 않았다면 크레븐 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한 고통에 휩싸였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차분한 마음이 일종의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최악의 생각에 몰두하는 대신 훨씬 좋은 내용을 떠올리도록 노력했다. 내가 콜린에게 뭔가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편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 미제 스웨이트에 들어가는 길에 소업이 부인을 만나보는 게 좋겠군. 황무지를 가로지르다 오두막 앞에 마차를 세웠다. 애들 7, 8명이 무리져서 놀다가 크레븐 씨를 보고는 다가와 다정하게 머리를 숙이거나 정중하게 무릎을 구부리며 저마다 인사를 하더니 어머니는 아기를 낳는 사모를 도우러 아침 일찍 황무지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다. 아이들은 크레븐 씨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디코는 화원에서 일하러 장원에 갔다고 매주 사나흘은 그곳에서 보낸다는 말을 덧붙였다. 크레븐 씨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의 튼튼한 몸과 붉은 볼, 통통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나름대로 독특하게 빙그레 웃는 얼굴이었다. 한 명 한 명 모두 건강한 아이들이란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아이들의 다정한 미소를 바라보다 씩 웃더니 주머니에서 1파운드 금화 한 잎을 꺼내 제일 나이가 많은 엘리자베스 앨런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걸 8몫으로 나누면 너희 각자에게 5크라운씩 돌아갈 게다. 그러곤 환희에 넘쳐 서로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아이들의 예의 바른 인사와 환호를 뒤로 한 채 마차를 타고 떠나갔다. 경이로움이 가득한 황무지를 달리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다. 2번 다시 느낄 수 없으리라 확신했는데 왜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 땅과 하늘과 멀리서 피어나는 보라색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조상들이 600여 년이나 대대로 살아온 고풍스러운 저택에 다가가면서는 포근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문을 꼭꼭 닫아놓은 수많은 방이 싫어서 기둥 4개짜리 침대에 파묻혀 사는 아들 생각이 계속 떠올라. 지난번에는 얼마나 몸서리치며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던가. 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게,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보고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또 꿈에서 본 내용은 얼마나 생생했으며 화원이요, 화원이요 하고 대답하던 아내의 목소리는 얼마나 다정하고 선명했던가. 크레븐 씨가 중얼거렸다. 열쇠를 찾아봐야겠어. 문을 열어볼 거야. 꼭 그렇게 할 거야.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크레븐 씨가 장원에 도착하자 예전의 주인 모습을 생각하며 그를 맞이하던 하인들은 주인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때처럼 피처의 안내를 받아 구석방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았다. 크레븐 씨는 곧장 서재로 가서 메드록 부인을 호출했다. 부인은 약간 흥분하고 당혹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왔다. 콜린은 어떻소, 메드록? 주인이 묻자 메드록 부인이 대답했다. 주인님, 도련님이 변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나빠졌나? 크레븐 씨가 묻자 메드록 부인이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얼굴을 붉혔다. 주인님, 크레븐 박사님도 간호사도 그리고 저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주인님, 콜린 도련님은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련님의 식욕을 주인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훨씬 더 독특하게 변했나? 주인이 이 말을 찌푸린 채 마음을 졸이며 묻자 부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아주 독특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아무것도 안 드시더니 갑자기 엄청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음식에 손도 안 대고 예전처럼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인님은 모르시겠지만
전에는 도련님이 자기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걸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저희가 도련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억지로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크레이븐 박사님도 억지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포기하셨습니다. 저 주인님, 그런데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도련님이 정말 심하게 히스테리를 부리시고 얼마 안 돼서 메리 아가씨와 수잔 수업이 아들 디콘과 함께 매일 바깥에 나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디콘이 휠체어를 밀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도련님은 메리 아가씨와 디콘한테 홀딱 반했고 디콘은 길들인 동물까지 데려온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주인님, 도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깥에서 지내신답니다. 몸은 어떤가? 음식만 자연스럽게 드신다면 주인님, 도련님 살이 통통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 부어서 그런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 아가씨와 단둘이 계실 때에는 가끔 아주 이상하게 웃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주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크레이븐 박사님을 지금 당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평생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골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화원이요. 주인님, 도련님은 항상 화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도련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그레븐 씨에게는 메드록 부인의 마지막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화원이라 하고 중얼거리다가 메드록 부인을 내보내고 가만히 서서 화원이라, 화원이라 하며 반복해서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레븐 씨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이 돌아온 느낌이 들자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곤 메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숲사이의 난 문을 지나고 월계수와 분수대 화단도 지나갔다. 지금은 분수대가 물을 뿜어대고 화사한 가을꽃이 무리를 지어 둘레를 에워싼 상태였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담쟁이 덩굴 담을 끼고 있는 기다란 산책로에 접어들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걸으면서 두 눈으로 길만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내버려둔 곳으로 누군가가 인도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크레븐 씨는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뒤덮고 있지만 그는 문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열쇠가 있는 곳은, 열쇠를 묻은 곳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간 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담쟁이 덩굴이 문 위로 무성하게 흘러내리고 있고 열쇠를 땅속에 묻어버렸으니 10년이라는 외로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터였다. 그런데 화원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서로 쫓고 쫓기는 것처럼 나무 밑에서 갈팡질팡하며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도, 숨을 죽이며 조그맣게 말하는 이상한 소리도, 너무 기뻐서 숨을 죽이며 내지르는 탄성 소리도 났다. 어린애들이 웃는 소리 같았다. 남이 못 듣도록 억지로 참다가 순간적으로 몰려드는 재미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터뜨리는 웃음소리 같았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정말 지금 꿈을 꾸는 거란 말인가? 지금 자신이 이성을 잃고 사람의 귀에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인가? 멀리서 선명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바로 저 소리란 말인가? 바로 그때 소리를 조그맣게 낸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순간이 찾아왔다. 점차 빨리 뛰는 발자국 소리가 화원 입구로 다가오더니 거칠고 힘찬 어린애의 숨소리, 그리고 도저히 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커다란 웃음소리와 함께 벽에 있는 문이 쾅 하며 활짝 열렸다. 그리고 길게 흘러내린 담쟁이 덩굴이 옆으로 젖혀지면서 한 사내 아이가 전속력으로 튀어나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못 본 상태에서 곧장 급품으로 달려들고 말았다. 크레븐 씨는 사람 있는 걸 못 보고 달려든 아이가 자신과 부닥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재빨리 두 팔을 벌려서 잡아주었다. 그리고 깜짝 놀란 아이를 쳐다보려고 아이의 몸을 약간 앞으로 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키가 크고 잘생긴 사내아이였다. 활력이 넘치는 얼굴은 지금 막 뛰어와서 멋지게 상기된 표정이었다. 아이가 탄력 있는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쓸어 올리고 이상하게 생긴 회색 눈동자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한 눈을 검은 속눈썹이 동그랗게 감싸고 있었다.
크레이븐 씨의 숨을 멈추게 만든 건 바로 이 눈이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물었다. 누구지? 도대체 이게? 넌 누구니? 이건 콜린이 예상한 게 아니었다. 콜린의 계획과 전혀 달랐다. 이런 만남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뜀박질에 이겨서 달려나오다가 아버지를 만나는 방식이 지금 보니 훨씬 좋은 것 같았다. 그래서 키가 더욱 커지도록 몸을 쭉 폈다. 뜀박질 시합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문에서 튀어나온 메리는 콜린이 그 어느 때보다 키가 커다랗게 보이도록 1cm라도 크게 보이도록 애쓴다고 생각했다. 아빠, 콜린이에요. 믿을 수 없으실 거예요. 저도 거의 못 믿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제가 콜린이에요. 콜린이 말했다. 메드록 부인과 마찬가지로 콜린 역시 아빠가 빠른 어투로 화원이라 화원이라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서둘러서 대답했다. 네,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화원이에요. 그리고 메리와 디콘과 동물들, 그리고 마법. 제가 이렇게 된 걸 아무도 몰라요. 아빠가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비밀로 했어요. 이제 다 나았어요. 뜀박질 시합을 해도 메리를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콜린이 이 모든 말을 아주 건강한 아이처럼 말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너무나 열심히 얘기하느라 가끔은 떨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본 크레이븐 씨의 영혼엔 믿을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콜린이 한 손을 내밀어서 아빠의 팔에 올려놓았다. 기쁘지 않으세요, 아빠? 기쁘지 않으세요? 전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크레이븐 씨는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꼭 껴안았다. 한동안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를 화원으로 안내해 주렴 하더라. 어찌 된 영문인지 모두 알고 싶구나. 그래서 두 아이는 크레이븐 씨를 안으로 안내했다. 화원에는 가을에 황금빛과 자줏빛, 보랏빛 그리고 불타는 진홍빛이 사방에 가득하고 곳곳에 철러진 하얀 백합과 빨간 백합이 뒤섞여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크레이븐 씨는 백합을 처음 심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뒤늦은 영광을 함껏 뽐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늦게 핀 장미들이 기어오르고 매달리며 뒤엉키고 햇살이 노랗게 변하는 나무의 색조를 더욱 진하게 만들어 마치 숲속에 있는 황금사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회색만 가득한 화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 들어온 크레이븐 씨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메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이윽고 그들은 나무 밑에 앉았다. 하지만 콜린은 예외였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선체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콜린이 사내아이답게 성급히 이야기를 해대는 동안 아치볼드 크레이븐은 이처럼 이상한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다고 생각했다. 신비와 마법 그리고 동물들, 한밤중에 기묘한 만남, 다가오는 봄날, 벤 웨더스타프 노인을 면전에서 꾸짖기 위해 어린 군주로 하여금 두 발로 일어서도록 만든 상처 입은 자존심과 열정, 이상한 오정, 연극놀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킨 아주 중요한 비밀. 크레이븐 씨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도록 웃었으며 가끔 웃지 않을 때는 진짜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운동선수이자 강사이자 과학자인 콜린은 너무나 잘 웃는 사랑스럽고 건강한 어린아이가 분명했다. 콜린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다. 이제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장담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깜짝 놀라서 까무러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젠 두 번 다시 휠체어를 안 탈 거예요. 아빠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 집으로. 벤 웨더스타프는 맡은 일 때문에 정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소를 주방까지 운반한다는 핑계를 대고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가 메드록 부인에게 맥주 한 잔이라는 초대를 받고 하인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미셀 스웨이트 장원에서 금세기 최고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 가운데 하나로 잔디밭이 살짝 보였다. 벤 웨더스타프가 정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메드록 부인은 그가 주인님을 보았기를, 그래서 콜린 도련님과 만나는 장면까지 우연히 보았기를 기대하며 물었다.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보았나요, 웨더스타프?
벤 노인은 입에서 맥주잔을 떼어내고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대답했다. 야, 봤지라. 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분위기였다. 두 분 다? 메드록 부인이 묻자 벤 웨더스타프가 대답했다. 둘 다요. 고맙구먼요, 부인.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는디요. 함께 계세요? 메드록 부인이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물으면서 서둘러서 맥주를 콸콸 따라주었다. 함께 계시지라, 부인. 벤 노인이 대답하고 나서 새로 따른 맥주 절반을 단숨에 들이켰다. 콜린 도련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 분이 서로 무슨 말을 나누던가요? 말소리는 못 들었구먼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담 너머로 쳐다보기만 했은께. 하지만 이것은 말할 수 있구먼요.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 바깥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그러고 조금 있으면 모두 알게 될 거라는 거. 벤 노인이 마지막 남은 맥주를 모두 들이켜고 채 2분도 안 돼서 과목 사이로 난 잔디밭 일부가 보이는 창문을 향해 엄숙하게 맥주잔을 흔들면서 말했다. 저쪽을 보시란께요. 정 궁금하심은. 잔디를 건너서 누가 오는지 보시란께요. 메드록 부인은 그쪽을 보자마자 두 손을 치켜들고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으며 그 소리를 들은 주변의 남녀 하이 모두가 하얀 숙소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멍청하게 서서 창문만 쳐다보았다. 다들 눈알이 얼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인 대부분은 잔디밭을 걸어오는 주인의 그런 모습을 생전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두 눈에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요쿠쇼의 어떤 아이보다 건강하고 꿋꿋하게 걸어오는 아이는 바로 콜린 도련님이었다. 지금까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